안녕하세요. 그린 뉴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에는 그린 뉴딜, 요즘 제가 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사업을 생각하니까 물론 규모 있게 크게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공이 투입해서 이런 대형 사업을 일으킨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사실 그때 사회보장법이라든지 그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제도 개선이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딜,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매우 규모가 큰 걸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강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그린 뉴딜을 준비를 했는데요. 2020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죠. 6월 5일 환경의 날인데 이때 저는 좀 의미 있는 2020년에는 의미 있는 이 선포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있는데 이 기초 단위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기후비상선언이란 뭔가? 그냥 우리 기후위기입니다 라고 외치면 되는 건가? 비상하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응급 상황이니까 지자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놓겠다? 기후위기를 우선으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후비상선언을 한 지자체들, 그리고 그 지자체장,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구성원들이 정말 비상한 마음으로 선언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비상한 마음으로 선언을 하고 비상하게 행동하는 건지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상선언을 했는데 비상하지 않아요. 알람, 저기 비상구가 있는데 비상 상황이면은 우리 막 지금이라도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도망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선언은 하는구나. 비상선언한 다음은 뭐?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저는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여기 세계 지도를 쭉 보시면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그리고 약 1490개 도시가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선언을 했죠. 그럼 이 선언한 도시들은 어떤 걸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비상선언에 대한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라고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현실인식. 기후위기 정말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최우선의 원칙을 천명하는 거예요.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활동하겠다. 그 다음 넷째로 이렇게 하려면 IPCC 보고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2050년 넷째로는 돼야 된다. 그리고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그 목표만 설정한다고 그게 저절로 되나요? 그게 실행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세부 계획 수립 방안을 발표를 하고, 계획만 있다고 되나요? 거기에 따른 조직과 예산과 인력과 제도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많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공무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시민들을 교육받을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상한 시기에 맞춰서 지자체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사람들로서의 공무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 시민 참여는 당연히 중요하고 이 시나 우리 지자체의 정책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류화돼야 된다. 주택정책에도 온실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교통에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에는 당연하고 교육정책에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만 열심히 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것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되어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꼭 가야만 공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언을 하게 될 텐데 이 선언한 지자체들이 이 원칙들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압박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를 보면은 그린 뉴딜 공동체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한 이후에 우리 사태를 선언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지방 정부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전략이 그린 뉴딜 정책이다. 그린 뉴딜 정책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과 일자리 전환, 이 세 가지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지방정부는 지역에 인프라가 있다. 경기도에도 인프라 많잖아요.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만약 화석에너지, 석탄발전소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지역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단위의 지방정부가 있다. 그러니 지역도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의 주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가 그린 뉴딜 정책을 펼쳤고요. 뉴욕시가 2019년도에 기후 동원법이라고 10개를 일괄 통과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온실가스 3분의 1은 중대형 빌딩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럼 이 빌딩의 소유주, 빌딩을 운영하는 사람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빌딩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무조건 40% 줄여라. 안 줄이면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얼만큼 80%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린 뉴딜은 이걸 통해서 아주 강하고 공정한 도시로 하나의 뉴욕을 만들어 갈 것이다.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에 있어서 불평등 타파, 차별 해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뉴욕시 안에서도 불평등이라든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과 뉴욕 안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서 하나의 원 뉴욕, 하나의 뉴욕으로 만들어 가는데 힘쏟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제 뉴욕의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의 정신에서 저도 이제 환경단체 활동가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린 뉴딜을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그치, 그린 뉴딜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마음을 통해서 이 그린 뉴딜에 동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 불평등에 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하고 하나로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준 게 그동안 제가 막 온실가스 감축, 기후, 환경 파괴 여기에 집중했던 것이 이제 사람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이렇게 좀 확장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린 뉴딜을 공부하면서 환경만으로 문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만 집중해서는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이제 계획, 아까 비상 상황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이렇게 줄일까? 그러려면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요 빌딩이 제일 많이 나오는군. 그러면 동원법을 만들어서 빌딩 주들에게 온실가스 줄이라고 딱 법으로 강제를 해야겠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에서는
커튼월 건물이라고 해서 유리로 이제 벽체를 세우는 건물 있잖아요. 뉴욕에서는 짓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빌딩이고 요게 교통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폐기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그 일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돕는 이런 것들이 이제 뉴욕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도시 뉴욕이나 이런 곳에서 이 정책을 감축 목표를 중심으로 세운다면 이제 토트네스라고 해서 영국의 작은 전함 마을 석유가 고갈될지도 몰라. 기후변화 너무 심각해. 그럼 우리가 석유로부터 독립해야겠는걸? 어떻게 독립하지? 라고 모여서 함께 얘기를 했던 동네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2009년인데 1인당 1년에 9배럴의 오일, 석유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쭉 줄여가지고 2030년에는 9분의 1, 9배럴에서 1배럴로 줄여야겠어. 이렇게 줄이는 것이 너무 괴롭지만은 않을 거야. 오히려 이게 외부 충격으로부터 회복력은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야. 자, 우리 한번 바꿔볼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2009년부터 2030년까지 공동체 단위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방법은 지금 사용하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 정도는 그래도 최소 써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생산하나? 여기서부터 꾸준히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서 결국은 2030년에는 거의 석유 없는 삶, 회복력이 높은 삶,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미치는 삶,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가 아니라 어떤 사용처의 용도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개발 지역, 우리 동네에도 개발 지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거에 부합하게 되는 걸까? 우리 농장에 소 키우고 농작물 생산해야 되는데 트랜지션 팜, 이 농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걸까? 그 다음에 우리 집도 바뀌어야 되겠는데 우리 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역 화폐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건축물, 건축을 위한 회사도 우리 동네에 있는데 이 건축 회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각자가 임무를 갖고 이 목표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린 뉴딜을, 그 다음에 경남에서도 이제 우리가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기후위기를 막고 자연과 공존하는 것.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서 그린 뉴딜을 만든다, 계획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저는 넷제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노동에 대해서 고용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에 탈탄소 방안을 담아서 이 개발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고 저감을 하거나, 아까 히드로공항 보셨죠? 이게 온실가스는 무지막지하게 배출하는데 편익은 없다. 그럼 그 사업을 가감히 접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해왔던 대안적인 활동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기후위기 대응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같이 논의해 보는 거. 그러니까 저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사회적 주택 만들기에 역할을 했던 사람,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건물 리모델링,
녹색 리모델링을 할 때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하지? 거기서 사회적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지? 이렇게 만들어진 리모델링이 사회적 주택으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달지?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이 예산이 쓰이는 것이 정말 모두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같이 설계하는 작업, 이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연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연습되고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전환센터 같은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역사회 기반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우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의 직제인데 여기 보면은 기후환경본부가 있습니다. 보통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환경본부가 해야 되는 역할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본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여기에 보면은 도시재생이라든지 주택건축이라든지 푸른도시라든지 지역발전본부라든지 여기가 다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실가스 넷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커다란 우산 아래 각각이 임무를 부여받아서 자기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하면서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거는 어떤 특정 부처가 있어서 그 부처가 온실가스를 줄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두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역도.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수성이 배출량의 거의 87%입니다. 그럼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건물하고 수송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배출량이 어땠고, 그랬을 때 공공부분, 수송부분, 가정, 상업,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업이 16% 증가하고 공공이 11% 증가했네? 오히려 가정과 수송은 줄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서 누가 더 역할을 할 거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가정은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네? 그럼 가정은 더 뭘 해야 되지? 왜 공공이 11%나 증가했을까? 공공 건물이 늘어났을까? 아니면 공공 건물에서 에너지를 낭비했을까? 많이 썼을까? 효율을 안 했을까? 태양광을 안 올렸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기반의 그린 뉴딜이라고 했을 때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에 경기도도 선언을 했는데, 경기도도 선언하도록 시민사회가 움직였는데 탈석탄 금고라든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관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집이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키워드는 집입니다. 단열과 폭염과 한파와 바이러스의 안전한 집,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집, 그리고 고쳐 쓰는 집, 이런 집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통에 있어서는 차도를 자전거 도로로 전환하거나 전기버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부터 대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노력들 필요하고요. 공원, 오픈 스페이스에서 시민들의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는 거, 재사용, 재활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잘못된 지식으로 분리수거 안 되는데도 다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거, 그리고 분리수거한 것들은 진짜 재활용되고 재활용된다라는 과정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도시에서는 버려지는 식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려지는 식품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량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 인프라, 장애인과 노약자도 재난에 안전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일, 그리고 전환교육과 문화, 공무원의 기후변화 의무교육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도시에서도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린 뉴딜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한 이 그린 뉴딜의 우산 아래에서 각각의 부처들이
부서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게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공무원이 받아들이려면은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후에 대응하는 도시의 핵심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대형 건물, 중소형 건물, 아파트, 주택 모두가 새로 짓는 건물은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단열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5조 6천억을 투입해서 3년 동안 10만 가구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1달러를 썼을 때 에너지 편익,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쓴 게 대한 편익을 1.72달러고 비에너지 편익,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좀 나아지고 이 편익이 2.78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달러 썼더니 이게 4.5달러 정도 효과를 냈어요. 사회적인 편익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계획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생활 SOC 있잖아요. 그럼 이 생활 SOC에 경기도 전체에도 생활 SOC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간다라고 계획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도 확보돼 있거든요. 저희 제안은 거기에서 10%, 20% 예산을 증액해서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자. 이미 짓도록 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자. 그리고 찾아봤더니 서울시는 2023년까지 체육시설을 이렇게 보강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10에서 20%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짓자. 그러면 온실가스도 줄이고 또 건물의 쾌적성이 더 높아지고 최근에는 열애 수용 환기장치 이런 것들을 단다 그러면은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한 건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에 기후 변화에 대한 정신을 좀 더 담고 그리고 이렇게 제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 제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 인력이라든지 건설 인력이라든지 제로 건축물에 들어가는 건설 자재 분야의 일자리라든지 산업이 연관될 수 있도록 저는 10에서 20%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프라이브루크 자료입니다. 이랬던 건물 제곱미터당 70kWh 정도를 썼던 곳이 여기는 15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이후. 그래서 에너지를 덜 쓰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명주 교수님, 명지대 이명주 교수님이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강동구청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여기는 경로당, 그리고 여기도 경로당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이런 데를 리모델링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의 시설을 이렇게 에너지 효율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혜택도 여러 명에게 돌아가고 또 단기에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들도 이렇게 요랬던 주택을 이렇게 개선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에너지 요구량, 에너지 소요량, 그 다음 CO2 배출량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노후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단열 개선 사업이나 집수리 사업이 일어나면 이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동네 경제, 동네 밥집이라든지 찻집이라든지 자재집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활기를 띄울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수리 과정에 동네 경제와 동네의 일자리가 연결되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우리가 DR 사업, 에너지 소비를 사람들이 많이 쓸 때
수요 관리로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거나 또 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저장했다가 전력이 피크가 칠 때 판매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도 도시에서도 저는 할 수 있는 동작구의 가상발전소 태양광을 옥상 위에 올리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점점 더 집을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업사이클링, 에너지 전환, 도시재생, DIY 문화를 연결해서 이렇게 집수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아이디어와 경험들과 자재에 대한 정보를 판매하고 나누는 그런 대형 공공마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에 대한 거부감을 시민들과 함께 태양광 설치 장소를 찾아가면서 해소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녹색 건물을 각각의 대형, 중형, 소형 그러면 대형 건물은 좀 더 이 설계하는데 이 고도의 지식을 좀 있는 거 또는 이게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함께 일자리가 연결되는 거 그리고 이런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관련 에너지 효율 관련 자재 시장이 커지는 거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 하는가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산이 되고 이게 불평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결합되면 좋을지 이게 또 누구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워보는 연습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이게 건물 분야라면은 자동차 분야는 우리 여러분 인구 2.3명당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줄이지 않고 이걸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꾼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작은 정책보다 기존의 도로 건설 예산, 주차장, 이런 자동차 총량제 진짜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려고 한다면은 과감한 수요 관리 정책이 없이는 그냥 전기차 많이 보급하는 것으로 문제 풀 수 없을 거다. 그랬을 때 파리 시장이 재선되면 주차 공간 6만 개를 없애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좀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15분 도시라는 이런 컨셉을 만들어냈어요. 자동차 없이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15분 안에 나의 생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겠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 코펜하겐 자전거 수송 분담률 49%. 왜 타는지 빨라서 교통비를 절감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바꿔가는 거. 그리고 저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2016년부터 어느 정도 이상의 면적의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쌓여있는 식품이 이 유통기간이 끝나기 48시간 전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트나 이런 데 쌓여있는 수많은 이 엄청난 양의 식품들이 사실은 3분의 1 이상은 유통기간이 끝나가지고 폐기 처분됩니다. 땅에 묻히죠. 그리고 불태워집니다. 근데 이걸 이제 푸드뱅크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 그렇게 했더니 수거가 되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48시간 전달이 되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같은 기업이 생겨나고 이거야말로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에 대한 전달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폐기물을 금지하면 재사용하는 정책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아예 플라스틱 백을 없앴고요. 청년 스타트업 트래시 버스터스 해가지고 재사용 컵이라든지 재사용 용기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는 녹색의 공간, 시민의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논의들 서울과 강주에서는 자 1조가 있어요. 여러분 온실가스도 줄이고 일자리 만든다 그러면 1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함께하고 함께 답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재춘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린 뉴딜은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포함하는 사업들로 구축해야 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손발품을 많이 들이면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배제됐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래야지 일자리도 늘고 삶의 질도 좋아진다. 서울에서 그린 뉴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예정인 청년들에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수당 줬으면 좋겠다. 온실가스 줄이고 환경운동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의 생계가 보장이 된다면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코로나19 이후에 그린 뉴딜에서는 사람의 돈, 우리가 늘 뭔가 물건이나 사업에 돈을 쓰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에게 돈을 쓴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후위기 대응센터라든지 전환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너무 에너지 원별 접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디에 쓰이는가, 누가 쓰는가, 어떤 공간에서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산업부에서도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정책의 변화의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시작했잖아요. 비상하게 선언하고 거기에는 공동선언이 되어야 되고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만들어서 건물과 교통과 폐기물과 일자리를 연결한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혁신적인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광주나 서울, 경기 다양한 지역에서 시민들이 주도해서 비상선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 그리고 이런 선언들을 바탕으로 저는 그린 뉴딜은 뭐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제가 정리한 그린 뉴딜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린 뉴딜도 있을 거예요.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그린 뉴딜은 뭘까? 그리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 논의의 장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